네, AI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유님들께 드리고 있는데요. 현 정부에서는 어찌됐건 재생에너지 확대에 앞으로 열을 올릴 테지만 원전 역시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원전은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부상이 됐던 그런 상황인데 원전 투자 전략에서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AI 시대에 원전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궁금한데 네. 완전 많은 관심사예요, 최근. 그렇죠. 예. 원전은 굉장한 장점이 있는데 낮은 비용으로 24시간 내내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효율, 가성비 이런 쪽.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원전이 향후에는 AI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등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를 공급하는데 원전이 중요한 수단이 네. 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런 부분에서 최근 관심을 많이 받는군요. 이런저런 국가에서도.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작년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AI 데이터 센터를 미국에 이제 만드는데요. 전력 당국에 전기를 공급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실 미국은 재생에너지보다 원전 전기가 더 비쌉니다. 네, 왜 그런 그러면- 거예요? 재생에너지는 사실 연료비가 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사막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태양광 풍력 발전기 설치하고 전기를 생산하면 단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100원 환경적인 이하로 조건이 그래요. 예, 굉장히 낮은 반면에 원전은 건설하는데 오래 걸려 건설비도 많이 들어 그리고 사용 후 해결료라든지 그 방사성 폐기물 이런 거 관리 비용이 들어 그다음 원전 다 돌리고 나면 또 폐로하는 여러 가지 환경 비용들이 들어 이래서 결국 미국의 경우에는 재생에너지보다 원전 전기가 훨씬 비쌈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전력 당국에다가 원전 전기를 공급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원전이 어떤 거였냐면 1979년에 미국에서는 쓰리마일 섬에서 이 방사능이 누출되는 원전 사고가 발생을 해서 그 쓰리마일 섬에 있는 원전을 다 멈췄습니다. 79년 이후로. 근데 그때 멈춰놨던 원전을 작년에 비로소 재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AI 데이터 센터의 전기 공급을 위해서였습니다. 예. 빅테크를 위해서. 맞습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왜 재생에너지 대신에 원전 전기를 요구했느냐? 재생에너지 전기는 24시간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거든요. 해가 있고 바람이 불어야지만 되니까 반면에 원전 전기는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요청을 해서 미국 전력 당국도 동의를 한 거죠. 그걸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는 AI 데이터 센터에 원전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많은 국가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에는 뭐 해가 쨍쨍 쬐야 그리고 바람이 불어야 되죠. 많이 불어야 네. 세게 불어야 그리고 뭐 파도가 높이 네. 출렁출렁해야 뭐 그래야지 뭐 에너지를 얻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데 원전은 불확실성이 일부 좀 제거가 되니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데 훨씬 수월하다라는 측면에서 네. 매일매일 매초 돌아가야 되는 AI 그 데이터 센터 운영에 있어서 빅테크가 이렇게 선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에너지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왜 우리나라가 그 대미 투자를 앞으로 하게 되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최종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었었는데 그리고 요구받는 그런 상이었을 수도 있는데 마스가라고 해서 예. 조선이 또 혁혁한 공로를 세울 것으로 앞으로도 예상되고 그 부분 때문에 고유 관세는 일정 부분 깎은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예. 원자력도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한미 협력에 얼마만큼 공로를 세울 수 있을까요? 저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1979년 이후로 46년 동안 신규 원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력도 없고요. 네. 원천 기술만 웨스팅하우스가 가지고 있을 뿐 46년 동안 원전 건설이 멈췄기 때문에 지을 수 있는 기술과 인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지금도 원전을 짓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짓고 있고 UAE에서도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인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현재 미국 내 원전이 약 97기가와트 94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2050년까지 400기가와트, 즉 4배로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하고요. 우선 2030년까지 원전을 10기를 착공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을 인력도 실제 이 사업을 행할 수 있는 기술도 미국은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조선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마스가 그 버전 2로 마누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누클리어로 즉 원전으로 미국의 부흥을 이제 일으키자. 거기에 우리나라가 역할을 하자. 이런 움직임이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주기기를 만들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거기에 납품을 하는 수많은 중소기업들, 그다음 원전을 건설해서 운영해본 경험이 풍부한 한국수력원자력이라는 공기업, 그리고 원전을 직접 건설하는 엔지니어링 건설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팀을 이뤄서 미국으로 가면 미국의 요구를 맞춰주면서 서로 협력해서 미국의 원전을 늘리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원천 기술은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없어서 지을 수 있는 절대적으로 기술과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럼 거의 없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앞서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는 단어가 딱 꽂힌 게 웨스팅하우스라고 최근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그 체코 관련해서 원전 계약을 맺는데 불공정 계약을 했다. 노예 계약이다 그러면서 발칵 한번 뒤집어졌습니다. 이거 그럼 더 심각해지게 느껴야 하는 건지 아니면은 괜찮은 건지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 뭐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그게 우리의 수준을 나타낸 건데 기존에 그 많은 분들이 잘못 얘기를 하셨던 거였어요. 뭐냐면 원전이 우리가 100% 자립했다라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아니에요. 그게 이번에 사실이 아니었던 게 드러난 거죠. 이번 사건이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을 우리가 일부 활용한 것이 드러난 거고 그 비중이 대략 한 10%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전을 지으면 한 10% 정도는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갖다 쓴 거고 나머지 90%는 우리 기술이다. 이렇게 보고 한 10% 정도는 결국 웨스팅하우스에 떼주는 격의 그 협정을 한 것이고 사실 그 수준은 그 UAE에서 원전 바라카 원전에서 웨스팅하우스에 떼준 그 비중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노예 계약이다, 불공정 계약이다라고 몰아붙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한 한계를 이번에 분명히 한 것이기 때문에 10%를 떼주더라도 우리에게 남는 게 있다면 당연히 체코 원전이나 해외 원전 진출로 가는 게 맞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10%를 인정을 한 상황이라면 결국 웨스팅하우스와 어깨동무를 하고 세계 원전 시장에 진출을 하는 수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뭐 만들 기술이나 인력이 없는 건 맞는데 맞습니다. 미국 쪽에서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원천 기술은 갖다 썼으니까 그 정도의 지분은 우리도 내야 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원천 기술만 가지고 있을 뿐이고요. 실제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는 없고 전 세계에서 사실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기술과 인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하고 프랑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 외에는 원전을 짓질 않았거든요.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원전을 안 지었고 미국은 쓰리마일 섬 사고 이후로 원전을 안 지었고 그렇다고 러시아에 손을 벌릴 수는 없고 그러니 원전을 꾸준히 지었던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와 프랑스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프랑스와 우리나라 사이에서 이제 저울질을 하겠죠. 그랬을 때 뭐 표현은 그렇지만 우리하고 손을 잡을 수 있도록 협력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럼 교수님, 프랑스보다 우리가 더 잘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가격이 쌉니다.
프랑스가 짓는 원전에 비해서 가격이 절반 수준이고요. 또한 두 번째가 시간을 맞춥니다. 납기 맞습니다. 능력. 예. 납기를 프랑스는 못 맞추고 있고요. 예. 우리는 납기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뭐 영어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on time, on budget 두 개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결국 미국도 우리와 손을 잡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을 내고 지불하고 뭔가를 사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싸고, 네. 근데 물건을 제때 빨리 만들어주는 맞습니다. 그런 나라나 업체에 손을 잡고 싶은 네. 심정일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프랑스보다 우리가 확실히 경쟁력이 있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말씀해주다시피 왜 조선 쉽빌딩 해가지고 마스가였다면 원전 같은 경우에는 만유가 예, 그렇습니다. 빨간 모자가 또 탄생하는 건가?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쪽으로 또 상징적으로 이거 또 알리는 또 국가 홍보 전략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 드네요. 만유가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이 2050년까지 300기의 원전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러면은 뭐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느 정도로 다 하기는 어렵겠죠. 예, 도움을 줄 수 있나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 합작법인을 미국 내에서 만들고 그 합작법인을 통해서 인력도 채용을 하고 펀딩도 해서 그 중에 상당수의 수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그 미국에 가셨을 때 그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이 확정된 계획이 발표되길 기대했었는데 아직은 서로 논의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원전 경쟁력 뭐 제대로 한번 보여주면은 뭐 다른 국가에서도 이렇게 보고 한국 대단하네 이러면서 또 수주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 어차피 지금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원전을 추가로 짓기로 결정을 한 상황이고요. 그때 사실 프랑스의 EDF가 다 지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웨스팅하우스한테도 손을 벌려야 될 거고요. 근데 웨스팅하우스는 인력과 기술이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 기업한테 손을 벌릴 거기 때문에 꼭 한수원이 진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장비 업체와 건설 엔지니어링 업체들은 전 세계 원전 건설 현장 곳곳에 진출할 기회와 가능성이 현재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교수님 근데 원전 한 기를 건설하는 데는 소요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네. 얼마 정도가 걸려요? 지금 국내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네. 지금 짓고 있는 원전을 보면 한 25년. 25년. 예. 부지가 확정되고 나서 네. 가동될 때까지 25년이고요. 부지가 또 확정되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예를 들면 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원전을 새로 짓겠다 했는데 이 지금까지도 부지가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확정하는데 5년, 건설하는데 25년. 그래서 원전은 사실 30년 정도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전이 뭐 가성비나 효율적인 부분이 굉장히 뛰어난 건 알겠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그렇죠. 부분은 안전 있네요. 문제를 위해서 예. 오래 걸리는 게 또 바람직합니다. 네, 그러면 당장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빨리 그 공급을 가져와가지고 뭔가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SMR이라고 예. 소형 원전 모듈 이런 게 더 부각되는 건가 예, 싶기도 맞습니다. 하고 왜 그런 건지 좀 쉽게 좀 설명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이 30년치 걸리는 원전은 예. 용량이 큰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한 1기가와트 또 표준형 한국 그 원자로는 1.4기가와트. 그러니까 굉장히 대형 원전이거든요. 반면에 SMR은 그거보다 작은 0.2기가와트, 뭐 0.15기가와트, 0.3기가와트 정도 수준으로 기존 원전의 한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좀 빨리 건설하고 심지어는 이 주택가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안전 문제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보통 대형 원전들은 수요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바닷가나 외진데 많이 건설되는 반면에 SMR은 이론적으로는 빨리 지으면서 이 주택가에도 입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SMR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가치는 꽤 되겠네요. 그런데 예. 대형 원전에 비해서는 예. 1kWh를 만들어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당연히 SMR이 더 비쌉니다. 대형 원전보다.
왜냐하면 규모가 클수록 네.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단가가 떨어지는 반면에 SMR은 1kWh의 전기를 만드는 비용은 대형 원전보다 더 들지만 근데 장점은 짧은 기간 안에 지을 수 있고 또 수요지 인근에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 SMR 사업을 가장 잘하는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은 어디가 있나요? 현재는 이제 공기업과 민간 기업이 서로 약간 경쟁하고 있는 구조인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기업 중에 한국수력원자력이 현재 ISMR이라고 혁신형 SMR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2030년대 초반에 성공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GS에너지나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국내 기업들은 미국에 있는 SMR 회사인 뉴스케일의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네. 뉴스케일은 이미 상용화가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국내에 들여와서 지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SK이노베이션은 미국의 SMR 업체인 테라파워에 또 지분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대림그룹은 또 미국에 있는 엑스에너지라고 하는 그 SMR 회사에 또 지분을 가지고 있는 등 국내 민간 기업들도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SMR 기업들의 투자를 해서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SMR에 이미 민간 기업들은 발을 담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SMR 사업을 한번 해야지라고 네. 하면서 진입하는 회사가 많지는 않겠네요. 이게 진입장벽이 꽤 좀 높은 거죠? 진입 어때요? 장벽이 네. 사실은 있는 편인데요. 네. 왜 그러냐면 SMR도 사실은 원전이기 때문에 네. 지역의 어떤 주민들의 수용성이 첫째 보장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는 이 SMR을 지어도서 운영하면 마찬가지로 사용 후 해결료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저장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민간 기업들이 그걸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은 현 원자력 발전소 부지 안에 사용 후 해결료를 저장하고 있고 그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반면에 민간은 그런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이 사용 후 해결료에 대한 어떤 처리 저장이 민간 기업이 SMR 부분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장애물로 좀 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한국수력원자력의 ISMR이 개발이 성공이 되고 그러면 한국수력원자력이 보유한 부지 안에 SMR을 설치를 하고 상업 가동되는 것이 국내에서는 최초가 아닐까 싶고요. 아주 그 흥미롭게도 대구시 군위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ISMR을 유치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미 어떻게 보면 대구시의 군위의 그 부지가 현재 확보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되겠죠. 이건 성공해야 됩니다. 네. 성공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냥 성공해서는 안 되고요. 그럼요. 네. ISMR은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 없이 순수하게 우리 기술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그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사이에 어떤 그 협정서가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수원이 SMR을 개발하면 우리한테 검증을 받아라. 우리 기술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검증을 받으라. 그리고 그거에 동의하는 서약을 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검증을 받아야 되고요. 그 검증에서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없이 우리 한국수력원자력의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했다라고 인정이 돼야 불필요하게 로열티가 나간다든지 불공정 계약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국내에도 설치하고 해외로도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한수원은 순수한 우리 기술로 ISMR을 개발해야 되는 책무를 현재 지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원전의 소형 원전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소형 원전의 어떻게 보면은 독립, 자립, 원천 기술의 확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매진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성과로 나와야 되는 거네요. 한수원이 그거를 이제 성공해서 대구시에 딱 설치를 하면 그게 아마 최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불필요하게 웨스팅하우스로 로열티가 나가지 않도록 순수한 우리 기술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바람. 맞습니다. 꼭 가져보고요. 그럼 지금 입장에서는 일단 그 투자 전략을 세울 때는 그 알만한
예, 그런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그 기업들과 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외국에 지분을 투자한 거, 예. 그 정도로는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네. 예, 원전 수출 관련해서도 그렇고 SMR 관련 사업으로도 그렇고 한국의 경쟁력 이런 부분을 많이 또 알릴 또 책무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원전 사업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도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예, 뭐 각국도 이렇게 군침을 흘리고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장기적으로 이끌어 가야 될지 그런 부분 좀 고민이 필요해 보여요. 예. 예, 어떻게 보세요? 뭐 현재는 그 웨스팅하우스하고 맺은 협약에 따르면 예. 유럽은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을 못합니다. 결국 이제 남아 있는 곳은 중동, 아프리카, 네. 이제 아시아 지역이고요. 물론 미국은 웨스팅하우스하고 같이 하면 미국에서는 이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럽 말고는 사실 돈들이 별로 없습니다. 오, 요즘 예. 특히 중동도 유가가 워낙 떨어져서 돈이 예. 별로 없고요. 그럼 앞으로의 그 해외 원전 진출은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돈으로 가서 짓고 운영하면서 전기요금을 통해서 회수해야 될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UAE 원전 수출이나 체코 원전 수출을 그 국가의 정부가 발주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비를 보전받는 반면에 그 외 지역에 진출할 때에는 우리가 가서 짓고 운영하면서 전기요금을 통해서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파이낸싱과 관련된 능력이 굉장히 요구되고요. 그리고 실제 운영까지 갈 동안에 이 투자를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공기업과 또 민간 기업의 협업 이런 것도 장기간에 있어서 좀 요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니즈는 많아 보여요. 그럼 뭐 있습니다. 중동 시장, 네. 예. 예를 들면은 동남아시아 예. 쪽에서는 동남아시아도는 성장은 하고 있는데 만성적인 전기 공급 부족에 직면해 있거든요. 그러면 이들 나라들이 저렴하게 전기를 안정적으로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를 고민했을 때 원전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기술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어떻게 예를 해야 되는 들면은 거예요? 베트남이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베트남은 우리 정부에 니네가 와서 짓고 운영하면서 전기요금으로 회수해 가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이라고 하는 시장이 터지게 되면 그 근처 뭐 태국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말레이시아도 있고 많은 이 신흥 공업국가들이 동남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로 원전이 얼마든지 진출할 수 있는 아마 시장과 여건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최근에 뭐 인터뷰 기사였었나? 교수님 같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너지 석학의 그 표현한 그 문구를 봤는데 그 에너지 투자자들은 나비와 같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책적인 신뢰성이 무너지면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에너지 정책에선 반드시 신뢰가 좀 붙어야지 따라온다라고 하는 건데 맞는 얘기가. 당연히 맞죠. 네. 에너지는 사실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원전은 뭐 25년, 30년 걸리고 뭐 천연가스 발전소도 뭐 한 3년 이렇게 걸리고 재생에너지 사업도 풍력 같은 거는 10년씩 걸리거든요. 그 동안에 정부 정책이 변하지 않아야 되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야지 되고 돈은 못 벌지만 이렇게 10년씩 투자할 수 있는 또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 일종의 종합예술의 결과로서 에너지 이 사업이라는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그 안정성, 정부 정책의 투명성, 지속성 이런 것이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죠. 네. 오늘 이렇게 원전에 대한 그 장점 그리고 여러 가지 K 원전 강국에 대한
그 미래 전망 교수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에너지 전략에 대해서 또 투자 전략 꼼꼼히 체크하시는 분들은 이 스토리텔링을 아셔야지 그 투자에 대한 자신감도 붙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유승훈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그 원전과 앞서서 말씀해주신 전력 그 테마를 잘 기억하시고 나오는 이슈 잘 소화하시면서 전략에 반영해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그 네. 에너지 대전환 정책 예. 이런 사이클을 국민들이 지금 몸소 이제 체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당부 말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전기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에너지 부분은 어찌 됐던 간에 특히 전기 부분은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부침이 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너지 기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유승훈 교수님이 말씀하신 에너지 대전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두 가지 여러분도 잘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트럼프 2.0 시대, 에너지 대전환 시대입니다. 공부 많이 하세요.